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5월 6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월호 특위는 개정운동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4.16 연대 박래군 위원장이 청와대 게시판에 실명으로 쓴 글 일부를 오늘 오프닝으로 대신고자 합니다. 저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그를 통한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우리 사회 절대적 과제를 위해서 유가족과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왔던 대한민국의 인권운동가 박래군입니다. 국민들은 이 나라에 대통령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유가족과 국민들은 청와대로 가서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했지만 청와대로 가는 길은 매번 근해 차벽으로 가로막혔고 당신의 안위만을 지키려는 충성스러운 경찰들의 캡사이신과 물대포와 폭력으로 얼룩져야 했습니다. 청와대로 가는 길은 너무 멀기만 했습니다. 그 멀기만 한 거리는 절망이 대신 자리 잡고 들어섰지만 그 절망은 당신에 대한 분노와 저주로 다시 채워졌습니다. 5월 4일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이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나 조혜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6일 국무회의 의결을 보류하고 시행령안을 보완해서 처리할 것을 정부와 청와대 쪽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혹시 이런 요청 받으셨는지요? 왜 나부터 조사하라고 못하십니까? 특별조사위원회에 나부터 조사하라고 하십시오. 결단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유가족과 함께 1년을 울면서 버텨온 한 사람으로 마지막으로 드리는 당부입니다. 2015년 5월 5일 인권운동가 박래군 드림. 그렇지만 오늘 해수부 시행령 개정안은 원안에 비해서 극히 일부만 수정된 채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곧 관보에 게재되면 이것에 입각해서 운용되게 됐습니다. 진실을 향한 걸음은 이렇게 더디고 힘듭니다. 인양해야 할 것은 세월호 선체만이 아닙니다. 그 진실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네. 긴 연휴가 이어졌었죠. 어제는 어린이날이었고 그제는 휴일 같은 월요일. 이 강윤에 오늘은 생방송을 했는데 이렇게 쭉 해서 쉬는 분도 제법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같은 수요일. 연휴 동안에 정치권 그리고 세월호 특히 시행령 관련해서 중요한 것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으로 함께 정리 받으시죠. 김효진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조금 전에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죠. 예, 이번 시행령은 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서 수정한 것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시행령 전면 폐기를 주장하면서 시행령을 확정하면 중대 결단을 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정안은요, 이 당초 정부 안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한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이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바꿨습니다. 또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파견하도록 했습니다. 원안에서는 기조실장에 해수부 공무원을 파견하고요. 특조위 업무를 기획, 조정토록 해 해수부가 특조위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가 됐죠. 수정안은 이어서 원안에서 43명 대 42명이었던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49명 대 36명으로 고쳐서 이 파견 공무원 수를 소폭 줄였습니다. 네. 특히 당초 해수부에서 9명, 국민안전처에서 8명 파견하려던 공무원 수를 각각 5명, 4명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조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총 90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네. 특조위 정원이 상임위원 5명 포함해서 총 90명. 예. 처음에는 120명 그랬다가 125명으로 5명 좀 늘려달라 그랬더니 지금은 청와대 특보로간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예. 세금 도둑이다. 그렇죠. 이러면서 5명 늘리는 건 도저히 불가하다. 이러더니 이제 결국 90명으로 줄었고. 예. 예산도 그때 최소한 60억은 깎아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예. 어쨌거나 일단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니까 세월호 특위는 출범은 하게 됐는데 예. 앞날이 순탄치는 않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자, 세월호 유가족들은 오늘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의결한 것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이라고 규탄했죠. 예.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이 통신사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만약에 특별법 시행령이 강제 시행돼도 우리는 끝까지 이를 거부할 것이다. 지금 시행령은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또 정부는 지금이라도 특별법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고 곧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할 예정인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달라며 앞으로 시행령 폐기를 위한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경근 위원장은 이어서 시행령안 의결 과정에서 야당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해서 유감이라며 야당은 야당답게 피해자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일반인 희생자 유족대책위원장 예. 장종렬 위원장 거기서도 의견을 표명했죠. 그렇습니다. 장종렬 위원장은요. 누구를 위한 특별법인지 모르겠다.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특별법이라면 유가족 의견이 최선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안타깝고 아쉽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장 위원장은 이어서 시행령대로라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이나 성역 없는 조사는 불가능하다면서 유가족이 수만 명도 아니고 많아야 300여 명인데 의견 반영이 이렇게 안 된다는 게 아쉽다고 재차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네. 장 위원장은 또 단원고라는 이름이 들어간 조항이 여럿인데
희생자가 단원고 학생 교사만 있는 게 아닌 점에서 단원고라는 특정 이름이 법령에 들어간 것은 문제라면서 어린 학생 다수가 희생된 것은 안타깝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공평하지 않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네, 예. 부분적으로 일리 있는 지적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굳이 뭐 희생자 그 자체로 똑같은 것이지 단원고와 비단원고를 구분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고. 예. 네. 왜 법령에 이렇게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예. 법령은 그 포괄적이고 총괄적이고 상징적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특정 일인을 위한 법이 아니라면 말이에요. 이런 점은 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시행령에 담겨 있는 정부의 규명 의지 이런 게 지금 의심받고 있는 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네. 자,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 경남지사 20년 만에 뭐 피의자로 소환된다 이런데 오는 8일 소환하겠다고 그랬고 본인도 그때쯤이면 시간 괜찮다고 오겠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모래시계 검사. 그렇죠. 홍 지사 이번 의혹하고 관련해서 옛 통합진보당 이상규 전 의원 등과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당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형식적 절차에 따라 피고발인 또는 피의자 신분이 이미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또한 오늘 오후 홍 지사의 측근인 김모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고요. 경남기업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홍 지사의 측근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홍 지사의 옛 보좌관이자 현재 경남도청 서울본부장인 남호 씨 어제까지 11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검찰은요, 2001년부터 오랜 기간 홍 지사의 보좌관을 지냈고 문제 1억 원이 오갔다는 주장이 나온 2011년 6월 홍 지사 측의 재정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지목된 나 씨를 상대로 윤 씨, 전달책 윤모 씨와 만난 적이 있는지 1억 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예, 검찰은 또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강모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홍 지사의 일정을 관리했던 여비서와 수행비서 2명 등 보좌진과 더불어 홍 지사의 측근들에 대한 조사를 1차적으로 마친 겁니다. 네. 특히 검찰은 2011년 경선 당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맡긴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지목된 전 경남기업 부사장 윤승모 씨를 최근 4차례 불러 조사한 후 국회의원회관 주차장에서 홍 지사의 차에 타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전달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서 홍 지사를 상대로 이를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네. 또 윤 씨가 돈을 건넬 때 자신의 부인이 동행했다라든지 홍 지사에게 건넨 1억 원을 보좌관이 들고 갔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네. 지금 돈을 건넬 당시의 정황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국회의원회관 주차장에서 홍 지사의 차에 타서 네.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나모 보좌관에게 전달했다. 네. 그 봉투를 받은 나모 보좌관은 그걸 가지고 갔다. 예. 들고 갔다. 예. 이런 거고. 자신의 부인이 그러니까 윤승모 씨의 부인이 예. 자신을 차에 태워서 의원회관까지 데려다 줬다. 예. 즉 간접 증인도 있다. 예. 이제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지만 돈 주고 받은 수사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 잡아 떼버리면 누가 뭐 뇌물 주면서 영수증 써주겠습니까? 물증이라는 게 없는 건데 어느 한쪽, 특히 돈을 준 쪽의 진술이 구체성을 확보하고 있고 수차례의 신문에서도 동일하게 진술이 이루어지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인정하는 것, 그것이 수사 과정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의 관행입니다. 홍 지사는 처음에 배달 사고 가능성을 운운했어요. 그 말은 윤승모 씨가 성완종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아서 홍준표한테 갖다 주라고 그랬는데 윤승모 씨 선에서 어떻게 된 건지, 아니면 윤승모 씨가 홍 지사의 최측근인 나모 보좌관에게 줬는데 나모 보좌관이 그 쇼핑백을 어떻게 해버린. 예. 그래서 실제로 홍준표
당시 의원에게는 주지 않은 건지. 말하자면 배달 사고라면 그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윤승모 씨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 나를 중간에 돈이나 이렇게 슬쩍하는 그런 사람으로 봤단 말이야? 하고 당연히 격분할 것이고요. 예. 남호 보좌관에게는 확실히 줬다는 것이고. 네. 그럼 이제 남호 보좌관이 홍 지사에게 줬느냐? 아니면 자기가 모시는 의원한테 갈 무슨 1,200만 원도 아니고 1억 원짜리 그리고 또 뭐 돈을 최종적으로 보낸 성완종 씨하고 또 무슨 얘기가 있지 않았겠어요? 누구 뭐 좀 들려보냈는데 이번에 선거하시는데 잘 좀 쓰십시오. 그랬는데도 배포 크게 그거를 중간에서 꿀꺽할 보좌관이 과연 있을까? 그렇다고 보면 홍 지사에게 이 돈이 갔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아직은 예. 그렇게 봐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제 밝혀낼 게 그 부분이고. 네. 우리 또 뭐 공수와 함께 아주 언변에 능한 홍준표 지사가 검찰 수사를 어떻게 피해갈지. 네. 막상 검찰에 가서는 또 어떻게 말할지. 후배들 앞에서요. 어이 후배 나 준표야. 나 좀 잘 뭐 이럴지 한번 지켜보십시다. 그런 얘기는 취재가 참 잘 안 되는데. 예. 자, 오랜만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종시 땅 위원장이기도 한 이해찬 전 총리, 현재는 이해찬 의원인데 호남 신당론에 대해서 견해를 밝혔군요. 예,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역 신당은 후진적인 것이다.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요지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광주 천정배 의원발 이른바 호남 신당론이죠. 이해찬 의원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세종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천정배 의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치를 하려면 국가를 위한 퍼블릭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한다면서 안 된다. 그런 건 안 된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이해찬 의원은 한때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자민련이란 정당이 있었는데 그 정당을 만들 당시 창당 인사들이 국회의원을 하는데 도움이 됐는지 몰라도 국가적으로 제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새정치연합의 4.29 재보선 참패에 대해서는 재보선은 투표율이 낮아서 야당이 이기기 어렵지만 당이 총력을 다한 광주에서 진 것은 뼈아프게 느껴야 한다. 이번 결과는 우리 당에 대한 호남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으로 앞으로 당 체질과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야당은 물론 국가의 중요한 정당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0, 50대 초반의 유권자를 잡으려면 인터넷이 매우 중요한 수단인데 우리 당은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인터넷이 중요한데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예. 인터넷 활용 면에서는 약간 떨어져 보이는 이해찬 전 총리의 이런 지적 아마 들어야 할 텐데 예. 왜 아직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터넷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대통령이다. 뭐 이런 평가도 있고 했는데 그 전통은 어디를 가고 이런 말이 나오는지. 인터넷 활용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야성을 제대로 회복하고 일사불란한 대오를 이루는 것, 이루어내는 것, 그게 문재인 대표에게 지금 던져진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새정년의 문재인 대표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 중 핵심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 일부의 무슨 이의 제기, 네.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거나 월권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쐐기를 또 박았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꼭지는 사실 현재 진행형인 사안입니다. 네. 제가 원고를 만들긴 했습니다만 애드립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문재인 대표가 말씀해 주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민 뜻에 따라야 한다. 이러면서 좀 문을 열어놓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네. 본회의가 오후 2시로 예정이 돼 있었죠. 네. 오후 2시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여야의 합의가 지연되면서 4시로 연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브리핑하러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국회 홈페이지에서 네. 생중계 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봤는데 예. 아직 개회가 안 됐더군요. 법사위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본회의 가기 직전 단계죠. 네. 법사위에서 다수의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그 직전까지 여야가 의원총회를 지속적으로 열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현재까지 잠정 합의됐다고 알려진 것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 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면서 동시에 공적연금 강화 차원에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이 10%포인트 정도 올리는 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구를 규칙에서 빼고 부칙에 집어넣는 선에서 합의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국회에서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이걸 새정치민주연합이 들고 들어갔다는데 만약에 새누리당이 이걸 받아들이면 그 상태에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가 되고 네. 예, 처리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뭐 이렇게 현재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문제도 상정은 됐는데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단체로 보이콧을 할지 여부 등등 아직 개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 본회의는 언제라도 저녁 때라도 소집해서 열 수는 있는 거니까. 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40%에서 50%로 올린다. 예. 이것을 규칙에서 명문화 시키려는 게 지금 야당의 입장이고. 예, 그렇죠. 어디에든 간에 명문화. 그렇죠. 처음에는 원래는 부칙에 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예. 근데 부칙에라도 넣는 명문화하면 그 선에서 5월 6일 본회의 오늘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렇죠. 여당은 지금 어떻게든 그걸 좀 빼보려고. 예. 예. 며칠 전에 합의할 때는 그거 몰랐나? 그러게 말입니다. 아이고 참 각각 4명의 가장 중요한 일을 수행한다는 4사람이 모여서 이름도 거창하게 다 사인하고 그거 신문에 다 사진도 나고 했는데 불과 며칠 지났다고 지금 그거 가지고 또 실갱이를 하니 그냥 차라리 아예 오늘 낮부터 했으면은 더 이래 하지 않았을까? 이러면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담은 그렇죠. 그것을 정식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거 역시 지금으로서는 예상하기가 좀 힘든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원래는 지금 8월 달에 국민적 대타협기구 만들어서 논의하고 어떻게 40%에서 50%로 10%포인트 높이는 방안에 대한 구체안을 연구를 해서 그걸 조문화해서 본회의 9월 달에 하겠다는 거였는데 지금 오늘 그 첫 발짝 떼는 것도 이렇게 힘들군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국회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강윤의 오늘이 끝날 때까지는 앞으로 1시간 7분가량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 국회 본회의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서 합의가 돼서 통과되면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오늘 밤까지는 본회의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관련해서 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뭐 귀담아 들을 만한 언급한 게 있습니까? 예, 뭐 오늘 오전에 앞에서 잠시 언급해드린 대로 당내 회의에서 국민 여론을 좀 들어야 된다. 이렇게 좀 한 발 물러서서 여지를 두고 협상을 위한 이 단초를 툭 던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는 현재 유승민 대표하고 유은근 원내대표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계속 접촉을 하면서 그러는 과정에서 의총이 중간에 한두 차례씩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한 직접적인 발언은 가까운 시간 안에는 나온 게 없는 것으로 일단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국민 여론을 듣겠다는데 그게 국회에서 논의한 게 그 국민 여론일 텐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김효진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의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경제 뉴스 브리핑 받으실 시간입니다.
해오름 자산 컨설팅의 오진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뉴스 브리핑에서도 일정 부분 짚어봤습니다만,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10%포인트 올리는 기로 지금 여야가 일단 합의는 했는데, 그거 가지고 조금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려면은 결국 국민연금 보험료, 즉 매달 내는 연금료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두고 야당은 한 10% 정도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정부는 아니다. 최소한 18% 정도는 올려야 한다. 이렇게 각각 계산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예,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소득대체율 50%로 올리려면 15.1%에서 18.85%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러니까 보험료를 그 정도는 올려야 한다 이거죠. 예, 지금 9% 내고 있습니다. 현행 100원을 내고 있다면 앞으로는 최소한 115원에서 119원 정도는 그렇게 올려야 한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자면. 예, 지금 보험료를 9%인데. 아니, 그러니까 퍼센트라고. 아니, 그걸 9%를 100원으로 하면 좀 복잡해지고요. 예.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 15 내지 18.8%를 올려야 한다는 얘기는 100원을 내고 있다고 예를 들면 18.8%를 올리면 119원은 내야 한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쉽게 얘기하자면 복지부 얘기는 18.8%라고 하니까. 예, 보험료를 18.8%. 예. 그렇죠. 예. 예, 보건복지부에서 15.1%를 올리자, 최소 올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연금 고갈 시기가 2060년에서 2088년까지 늦춰지게 되고, 2084년에서 2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 18.85%로 올리면 연금 보험료 수입이 지출보다 많도록 돼서 연금 고갈 시기가 2100년으로 40년 늦춰지게 되고 2084년이 됐을 때 17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복지부의 전망에 따르면 보험료를 18.85%까지 올리면은 2083년 연금 기금 규모는 GDP의 140%까지 적립되는데 이런 천문학적 규모로 쌓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복지부는 최소 15.1%, 많게는 18.8%는 더 내야 한다. 이런 주장이죠. 예, 그런 주장을 했고요. 야당은 근데 아니다. 보험료를 지금 현재 9%인데 이것을 10%로 1%포인트만 올리면 된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어요. 양측 사이에 굉장히 이견이 큰데 각각의 근거는 뭡니까? 예, 보험료를 9%에서 10%로 단 1%포인트만 올려도 소득 대체율 50%가 가능하다. 이렇게 야당이 주장했는데 이 자료를 제공한 곳이 보건복지부입니다. 또한. 그러니까 둘 다 보건복지부 자료인데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소득 대체율 50%를 가지고 10%부터 18%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기금 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보느냐 2100년으로 보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기금 고갈 시점을 그렇게 40년 후로 이렇게 해놓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예,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연금 고갈 시점을 너무 대폭 늦춰서 연금을 그러니까 보험료를 2배로 올려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좀 잘못된 판단을 줄 수 있는 자료입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청취자 게시판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숫자와 퍼센트 포인트 이런 것들이 많이 혼용될수록 귀를 쫑긋하고 메모를 해가면서 적지 않으시는 한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보건복지부 주장은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대로 40%에서 소득대체율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 위해서는 복지부 주장은 지금 다달이 내고 있는 보험료율을 15.1 내지는 18.8%로 올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9%를 내고 있는데 18.8%로 올리면 2배 넘게 올리는 것이고 네. 9%에서 15%로 올리더라도 6%포인트 그러니까 50% 이상 올리게 되는 거죠. 네. 그걸 그냥 단순해서 말하면 100원에서 200원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야당 주장은 9%에서 10%로 1%포인트만 올려도 된다. 지금 이 얘기예요. 네. 근데 그 양자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국민연금 지금 총 모아둔 돈이 언제 가면 고갈되느냐 그 시점을 놓고 2060년으로 잡을 거냐 2100년으로 잡을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짚고 싶은 것은 낸만큼 돌려받고 이율도 낮은 사적 연금을 활성화하는 것보다 공적 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시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더 유리하다.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자, 한중일 다른 얘기 좀 한번 볼까요? 한중일 수출 경쟁력에서 한국이 중국의 맹 추격과 일본의 엔저 공세 양쪽 틈바구니에 끼어 있다 이런 얘기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한중일 3국의 수출 경쟁력과 세계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추격 관점에서 살펴본 한중일 수출 경쟁력 변화라는 KDI 보고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위치가 1990년대 일본의 사정과 비슷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90년에는 일본이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었고 한국이 추격하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한국이 세계적인 제조 강국인데 중국이 맹추격하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일본이 시장 점유율이 잠식되는 속도보다 한국이 지금 중국에 잠식되는 속도가 더 빠르다. 그래서 중국에는 급히 따라잡히고 일본을 따라잡는 것은 조금 느려지고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 20년간 한중일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변해왔습니까? 예, 1990년대 초반 일본의 최전성기 때는 9% 세계 시장 점유율이 있었는데 지금은 3%대로 떨어졌습니다. 이 기간에 한국은 2%에 불과했었는데 지금은 3%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수출 점유율과 일본의 수출 점유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 정도로 한국이 성장했고요. 반면에 중국은 2%에서 무려 10%로 무려 5배나 점유율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쇠퇴를 중국이 많이 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IIB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이제 우리도 가입키로 한 것은 이미 다 전해진 바 있는 구문이고, 우리 지분율이 몇 퍼센트 몇 위쯤 할 것인가, 이거 가지고 좀 궁금하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3위쯤 할 것 같다. 그리고 중국은 한 37%쯤의 지분을 갖게 된다. 이런 예상이라고요? 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 설립 협상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 인도 다음으로 높은 지분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인민일보 자매진 중국경제주간에 따르면 아시아 영내 국가를 75%, 4분의 3을 배정하고 아시아 바깥의 국가를 역외 국가를 이제 4분의 1 정도 배정했을 때 57개국이 2013년 GDP 기준으로 중국은 36.9%, 인도는 7.5%로 1, 2위를 차지하고 한국은 5.2%로 3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독일, 인도네시아, 터키 등이 4, 5, 6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남은 변수는 러시아를 아시아 영내 국가로 분류할지 아시아 역외 국가로 분류할지에 따라서 좀 한국의 지분율이 달라지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아시아 영내 국가가 되면 2위가 되고, 네. 유럽 국가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 11위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약간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네. 영내 국가로 분류할 경우에는 인도를 제치고 2위가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죠, 러시아가.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AIIB에 투자를 많이 했다. 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GDP 규모가 한국보다 좀
크고 인도보다 조금 더 크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AIIB의 초기 출자 자금과 GDP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분율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GDP 규모를 산정해서. 러시아는 얼마쯤 냈답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되는데, 자본금이 1,000억 불인 예. 경우에, 인도보다 조금 더 큰 수준. 이번에 우리는 얼마 냈죠? 자본금 1,000억 달러인데, 그죠? 아니, 아직 낸 건 아니고요. 지분율을 정하고 나서 지금 그거에 정하고 대해서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내야 할 돈을 이제 그 지분율대로 정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러시아가 유럽인가요? 아시아인가요? 정말 좀 애매하기는 하는데. 유럽인데. 본인들은 유럽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오랜 동안 유럽이었죠. 예. 그렇지만 영토의 상당 부분은 또 아시아 쪽에 많이 이어져 있고 하니까. 자, 그렇다면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이 AIIB, 남은 쟁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예, 지금 은행장 한 명에 대해서는 진리친 AIIB 임시 사무국 국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리고 10명의 부행장이 있는데, 한국은 무난히 한 명의 부행장직을 차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점, 유치에 관해서 현재로서는 인도네시아, 유럽에선 독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5월 20일에서 22일 사이에, 협상을 해서, 다음 달 6월 달에 이제 베이징에서 최종 서명하게 되는데, 여기는 초기 자본금 규모를 원래 500억 불 예정했다가 지금 한 1,000억 불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지분율, 또 영내외 국가 기준, 특히 러시아 문제가 있고요. 네. 또 투표율하고 또 이사회 구성이 최종 합의될 예정입니다. 네. 자, 한국의 세 번째 수출 시장인 아세안. 이 아세안의 대표 국가인 베트남하고 우리하고 FTA 정식 서명이 됐군요. 네, 5일 정식 서명을 마쳤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서 협정을 반려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번 FTA로 베트남은 한국의 세 번째 수출 시장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부휘양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식 서명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엉웬 던중 베트남 총리도 참석했습니다. 한 베트남 FTA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형 FTA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윤 장관은 밝혔는데, 네. 한 베트남 FTA는 한국이 외국과 맺은 15번째 FTA가 되고, 베트남과 FTA를 체결하면 전 세계의 74%, 약 4분의 3이 한국과 FTA를 맺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베트남 FTA는 정부에서는 업그레이드형 FTA라고 표현했는데, 한 아세안 FTA보다는 좀 더 개방 정도를 높여서 상품 좌야 수준을 높이고 무역 수준을 무역을 촉진하는 규범을 도입했다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높은 수준의 FTA라고 보시면 되고, 예. 한 FTA를 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수출이 좀 활성화될 걸로 보고 있고, 베트남 입장에서는 한국의 투자가 많이 활성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누가 더 이득이 큽니까? 우리하고 베트남하고 FTA 하면. 한마디로 답하기 좀 곤란한가 보죠. 네, 한국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래요. 우리가 이제 제조 경쟁력은 강하니까. 네. 자, 우리 조선업 한 10년 동안 세계 1위를 구가해 오다가 최근 한 2, 3년 전부터는 중국에 쫓기고, 또 고부가 가치가 아닌 일반 벌크선 이런 거에서는 중국에 1위를 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불황 파고에다가 저유가 그 역풍까지 맞고 있다고요. 어쨌거나 불안한 1위, 흔들리는 1위인 건 확실하네요. 예, 조선 빅3 업체들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보다 다 좀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도 부진한데 2분기, 3분기도 좀 부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년 만에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1,000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2006년 3분기 이후 8년 만에 영업 적자니까 굉장히 좀 비상이 걸렸고, 현대중공업은 1,900억 정도 영업 손실이 났는데
지난해 3조 원대 어닝 쇼크를 기록한 이후 6분기 연속 적자 행진이어서 현대중공업도 많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삼성중공업도 그 260억 영업이익 흑자가 났지만은 뭐 직전 분기에 비해서는 이제 4분의 3이나 줄어든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뭐 실적 부진은 저유가 영향이 크고 그리고 이제 저유가에 따라서 글로벌 석유화학 회사들이 대규모 해양 플랜트를 중단하거나 보류를 하기 때문에 해양 플랜트 수주가 많이 끊겼습니다. 네. 이것이 수주가 줄어든 것이 또 실적에 악영향을 끼쳤는데 현재 실적은 2013년 무렵에 저가 수주가 반영이 된 것인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올해 2, 3분기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좀 부진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유가가 몇 개월째 지속되면서 전 세계 집계를 해봐도 선박발 발주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이 1분기에 562만 CGT 표준 화물선 환산 톤수로 이제 1위를 기록했는데 이 규모 자체가 작년에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입니다. 한국이 시장 점유율 41%는 기록했지만은 수주량 자체는 지난해 동기비해서 이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제 신영정권 엄경화 연구원에 따르면 호판 등 재료 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아니고서는 원래 조선 업체의 실적 개선은 낮은 편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호판 가격이 이미 많이 내렸기 때문에 실적은 좀 부진할 걸로 보고 있고 다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이상으로 올랐을 때는 이제 발주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후판이라는 것은 뭐 두꺼운 철판 이런 걸 뜻하는 건가요? 예, 조선 배를 만드는 두꺼운 판을 배를 만드는 데 쓰이는 두꺼운 철판. 예. 네. 후판 등 재료 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아니고서는 국내 조선업체들 실적 개선되기 힘들다 이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세계 1위를 구가하던 업종 하나를 이제 자칫 잘못하면 잃게 되는 수도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의 오진근 헤어룸 자산 컨설팅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날 돌봐줘야 할 어린이는 우리 양 차장은 없죠? 있죠. 아, 그래요? 아직 네. 아이가 어리군요. 젊은 네. 아빠신데 봉사활동 잘 하셨으리라고 믿고 지금 국회 본회의가 뭐 계속 진통이었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에서 50%로 올리는 거 가지고 잉크가 마르기 전에 뭐 또 바꾸려 한다 어쩐다 그러더니 합의 나왔습니까? 일단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합의를 하긴 했는데 네. 그 합의가 번복될 가능성이 또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까지는 좀 상황이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아니 합의면은 딱 그거 양쪽이 사인하고 악수하고 못 쾅쾅 박는 거지 합의를 해놓고 또 유동 가능성이 있으면 그건 합의가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답답하네. 뭐 야당에서 예. 원내대표 간 합의가 사실 이제 야당 의원총회나 지도부 회의 거치면서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네. 오늘 합의는 아마도
뒤집어진다면 여당 쪽에서, 새누리당 쪽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는데요. 예. 일단 지금 좀 전에 지금 본회의가 막 개의를 했습니다. 아, 열렸군요. 예. 지금 이제 아마 본회의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그 인준안 처리, 예. 요거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정회를 해서 네. 법사위에서 이제 법안들 넘어오고 나서 이제 다시 아마 법계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박상옥 대법관 그 인준안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게 되고 예. 새누리당만, 그러니까 여당만 단독으로 이 표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박종철 군 했던 그 검사. 네네. 박상옥 검사가 대법관 그렇죠. 되는 겁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처리가 되면. 어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새정치연합 입장에서 보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대법관 후보자 뭐 이렇게 평가를 할 텐데. 예. 어쨌든 인사청문회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쳤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사실 그러니까 뭐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국민들이 저 사람은 절대 안 되겠네 라고 인식할 수 있을 만한 이런 결정적인 한 방을 사실 내놓지 못한 건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우리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데 라고 이제 입장은 좀 애매하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그 정부 여당 쪽에서는 이제 더 끌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압박이 계속 있었고 결국 정의화 국회의장이 그냥 23일 본회의 그리고 30일 본회의 이렇게 두 차례 연기를 했다가 오늘은 이제 안건을 상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마음을 굳힌 것 같습니다. 아직 지금 표결이 그 의안 보고가 아직 된 것 같진 않은데요. 좀 전에 이 개의가 돼서 좀 상황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야당은 반대 토론 한두 명 정도 하고 표결에는 불참하겠다 뭐 이렇게 입장은 정리한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수에서 밀리는 건 아닌가 싶긴 한데 역사에 이게 수에서 밀리는 문제도 있고 전략적으로 보면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상옥 대법관 인준안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좀 전략적으로 굉장히 좀 무력했다. 접근 자체가 굉장히 좀 책임하고 무력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박종철 군 그 고문치사 사건의 검사가 대법관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하고 그렇죠. 분노에만 호소하는 유일한 전략이었군요. 말씀드렸듯이 청문회를 이틀간 했는데 결국은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이 사람은 절대 안 되겠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아무것도 이 제시를 못한 게 좀 결정적인 해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뭐 다들 알다시피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이제 여야가 그래서 이제 9월 정기국회 이걸 처리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50%로 올리겠다고 하니 이제 보건복지부가 그러려면 보험료율을 2배 올려야 되는데 국민 부담 늘어나는 거 아니냐.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보건복지부가 굉장히 좀 과장된 이 주장을 한 거다 뭐 이런 건 이미 확인된 것 아닙니까? 2060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건데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고 2100년까지 최소 기금이 유지되려면 기본적으로 현행 40% 소득 대체율 하에서도 거의 15% 가까이 이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는 그 전제를 빠뜨린 채 결과만 놓고 2배 인상을 얘기를 해서 마치 소득 대체율을 10% 올리기 위해서 보험료를 2배 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실 여론을 호도한 것 아닙니까? 국민들 겁먹게. 그렇죠. 지금 20만 원 내고 있는데 40만 원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은 2060년에 기금이 현재 상태로 가면 고갈될 거다라는 건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 대체적인 전망이고 그런데 여당도 그러니까 정부 쪽도 청와대 쪽도 한쪽 측면만을 부각시킨 거고 사실은 야당도 이 보험료율 1%만 올리면 된다라고 얘기한 것도 사실 한쪽 측면만을 부각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2060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는 그 전제 하에
1%만 올리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야당 입장에서도 뭐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언정 사실은 좀 무책임한 얘기이긴 한데 어쨌든 이 정부가 어깃장을 놓고 나선 것에 대해서 이 오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 비공개 의원총회, 오후에 있었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청와대를 향해서 아주 강도 높은 이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협상 과정을 다 알면서 뒤늦게 와서 이런 식으로 어깃장 놓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지적을 했고, 거기에 이 친박계 의원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이 당대표와 이 원내대표를 또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런저런 논란들은 뭐 야당뿐만 아니고 이제 여당 내부에도 지금 있는 상황인데, 이제 오늘 여야 협상의 핵심은 이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인상을 하고, 그리고 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서 확보되는 이 재정 절감분 20%를 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하는, 그러니까 이 50%, 20%라는 이 수치를 이 사회적 논의기구, 이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이제 추가로 구성을 할 텐데,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관련한 논의도 시작을 할 텐데, 그 기구, 사회적 기구를, 대책기구를 만들면서 이 운영하는, 그러니까 이 기구를 이제 국회 차원에서 운영을 하니까 국회 운영 규칙에다가 이 구체적인 수치들을 못 박을 거냐 말 거냐 이걸 가지고 이제 어제 오늘 지금 여야가 계속 줄다리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 못 박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저는 조금 생각이 틀린데요. 아, 그래요? 우선 얘기 들어보십시다. 예. 그러니까 여야가 이제 대표들이 5월 2일 날 이제 협상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사인한 문구를 보면 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그리고 이 절감되는 공무원연금 재정의 20%를 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합의가 됐는데 이거를 준수한다 이렇게 이제 여야 대표가 합의문에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반드시 이 새로 만들어질 이 사회적 기구, 사회적 논의기구의 수치를 운영 규칙에다가 수치를 못 박는다라는 거는 사실 이거는 뭐 반드시 꼭 그래야 한다는 그래야 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수치는 그러니까 그것이 목표치인지 아니면 의무 조항인지 그게 사실은 굉장히 좀 불분명하기도 하고 이거 또 하나 이 50% 국민연금이 최대한 소득 대체율이 50%는 돼야 이 용돈연금 수준을 전락하지 않고 이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합의가 이제 50%인 건 맞는데 그것이 이 국회 여야 간의 이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는 그게 49%가 될 수도 있고 또 51%, 2%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50%가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게 딱 정해진 꼭 지켜야 하는 무슨 마지노선 그렇죠. 그런 거 정도 수준이라면 여기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재정 문제나 아니면 향후에 뭐 소득 그러니까 명목 소득은 어쨌든 앞으로 이제 계속 늘어날 거니까 후세대들이 그런 과정을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예측한다는 건 사실 좀 어렵고 그러니 융통성 있게 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적연금을 강화한다는 기본적인 방향에 사실 여당 지도부가 합의를 한 것도 그 방향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는 걸 다들 알기 때문에 사실 여야 간의 합의가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당이 요구하는 대로 오늘까지 법 개정 통과시켜 놓고 국민연금 부분은 나 몰라라 하면 어떡하느냐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을 거고 그동안 하도 합의를 많이 깨고 어쩌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게 당연하긴 한데 그렇다고 그것이 뭐 100% 반드시 이 명문화가 꼭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이 다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뭐냐면 이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이 공적연금 논의를 위한 이 사회적 기구를 만드는 것을 이제 국회 차원에 만들어 놓는 거를 이제 오늘 결정을 하게 될 텐데 네. 그렇다면 이 운영위에서 이제 그 기구를 만들기 때문에 그 기구가 운영되기 위한 규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국회 규칙에다가 이제 50, 20 이 숫자를 명문화하자는 게 야당의 주장이었고 그걸 굳이 명문화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이제 주장해온 게 여당의 주장이었는데 네. 오늘 여야가 합의한 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 규칙에 보면 예. 어떤 조항이든지 이제 본 조항이 있고 부칙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부칙에 보통 이렇게 명문화하는 경우들이 한 번씩 있긴 한데 네. 그런데 오늘 합의 내용은 그 부칙에다가 부속 서류의 내용을 이행한다는 내용이 담기고요. 그 부속 서류에다가 네. 50, 20 숫자를 명기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운영 규칙 본문에 넣는 거는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여당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야당이 양보를 한 거고. 예. 그러면 야당이 부칙에 넣자. 이렇게 이제 1차 협상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원내대표 간 협상에. 네. 근데 그것도 여당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야당에서 그러면 이 부칙에다가는 예. 첨부되는 부속 서류의 내용을 이행한다. 이 정도로 가고 별도의 부속 서류를 만들어서 예. 거기에다가 20, 50 숫자를 명기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예. 이거를 여당이 수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여야 간의 합의가 한 4시쯤에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국회의원과의 설명에 따르면 네. 이 부속 서류, 그러니까 부칙뿐만 아니고 예. 부칙에 명기되어 있는 부속 서류에 따라서 이 첨부되는 예. 그 부속 서류에 나와 있는 수치도 전부 다 법적인 효력을 갖는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그러야 될 것 같고 네. 사실 그렇게 부칙 서류까지 가면서 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저도 사실 경험이 많지 않아서 저도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사실 법적인 구속력은 좀 발수 약화될 것 같고 그래서 아닐 수도 있을 것처럼 느껴졌는데 어쨌든 여당에서 그걸 받았는데 지금 국회의안과에서는 부속 서류의 또 똑같이 내용도 법적 효력을 갖는 거다. 예. 그렇게 지금 유권 해석이 나왔다고 하고요. 그럼 이제 여당은 또 슬슬 빼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 재협상을 하자는 얘기가 지금 나왔대요. 그리고 지금 그 내용을 갖고 지금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가 지금 비공개로 진행이 되던 중에 결론이 아직은 나지는 않고 박상옥 대법관 처리 문제로 우선 그거 먼저 지금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법적 효력을 딱 갖게 합의를 보고 그걸 명시하고 이게 서로 심플하고 좋지 않습니까? 나중에 안 지키면 그걸 가지고 딱 들이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9, 잠깐만 하나만 보충 좀. 49%나 51%나 그건 그렇다고 치는데 만약에 이래저래 저래를 해서 42%쯤으로밖에는 못하겠다 이러면 현행 40%나 42%나 독인 개긴이니까. 네네. 그리고 여야 대표가 며칠 전에 4명이서 각 당의 4명 대표 선수들 모아가지고 할 때는 50%라고 딱 했잖아요. 그럼 왜 그 최초의 합의 정신을 왜 안 지키고 슬슬 깔아뭉개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많은 국민들이 오해할까 싶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조금 해석이 다르던데.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거 청취자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50, 20 얘기가 먼저 이제 명문화된 거는 이 국민연금 관련한 부분이 애초에 논의가 이제 공무원연금 부분이었으니까. 그랬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이 실무기구. 실무기구에서 이제 지난 5월 1일 날 이제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실무기구는 사실 임의기구여서 법적인 효력은 없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무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이제 여야가 국회 차원에서 이 특위에서 이제 의결을 해서 이제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실무기구에서 작성된 그 합의에 대해서 이제 여야 대표, 원내대표 그리고 말씀하셨던 4+4가 이 사인을 한 그 합의문에 보면 50, 20 숫자가 없습니다. 거기는 없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무기구에서 그 합의한 결정한 내용을
준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준수라는 게 이제 정치적인 용어인데 그렇죠. 어쨌든 야당에서는 아니 준수한다고 했으니 그 실무 기구에 50, 20 이거를 다들 인정한 거고 그러니 못 박자 이런 거고. 그렇죠. 여당에서는 그 합의의 내용을 준수한다는 건 그 합의에서 얘기했던 이 공적연금 강화의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 아니냐. 그러니 세부적인 내용은 이 사회적 기구, 이 국회 운영위를 통해서 만들어질 이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하면서 정하되 그 기준점을 50, 20으로 상정하고 논의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합의의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저는 새누리당의 주장이 더 일리가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을 그렇게 드렸던 거고. 그런데 예. 어쨌든 그래서 여야가 50, 20에 이미 합의해놓고 왜 합의를 번복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은 좀 과도한 비판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실리는 다 챙겨놓고 뒤늦게 나는 몰라. 국민연금 뭐 잘 몰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른다는 게 불안감 때문에 이런저런 주장을 하는 거는 일리는 있는 주장이지만 그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을 가지려면 앞으로 공적연금과 관련한 부분들의 큰 밑그림 이런 것들을 갖고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충분히 국민들한테 설득하면서 그 여론을 환기시켜내는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50, 20 이거를 못 박아서 간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여야 간의 협상 과정에서 오늘은 뭐 야당이 나름의 성과를 거둔 셈이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공적연금의 확대 방안의 대원칙은 확인을 한 건데 그렇죠. 숫자까지를 부칙 어디로라도 어딘가 하나 박아놔서 나중에 꼼짝 못하게 하느냐 이제 이 문제고 부칙에다 넣으면은 대충 그게 법적 효력 없는 건 줄 알고 사인을 했는데 국회의원과에서는 뭔 소리냐 부칙이 아니라 부부칙이라도 숫자 들어가면 그건 다 법으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그러면 좀 피곤해지는데 지금 이런 거네요. 그렇죠. 설명 듣고 보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말이죠. 저도 그렇게 하네요. 그냥 뭐 50% 선을 목표로 하되 1, 2%의 오차는 있을 수도 있다.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되나? 그렇게라도 좀. 아유, 그나저나 저기 그 마지막 질문 합시다. 바쁠 텐데. 홍준표 지사는 이제 좀 피곤하게 된 거죠. 8일날 검찰 온대는데. 뭐 사실 뭐 해석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좀 빠져나가기 쉽지 않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고요. 그냥 이제 지금 여권에서 이 홍문종 의원한테 건네졌다는 대선 자금 관련한 얘기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조금씩 더 지금 튀어나오고 있어서 그러게. 어떻게 보면 여권 입장에서는 홍준표 지사 쪽으로 방향을 확 틀어서 좀 시선을 고정시킬 그런 필요성도 커져서 사실 여권 내에서 홍준표 지사가 구해줄 사람은 거의 없겠네. 그러면. 그렇죠. 보호받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 홍 지사가 이런 말 했더라고요. 그 도움 전달했다는 윤승모, 언론인 출신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그 사람이 업무 담당 부사장이 아니고 말하자면 정무 담당 부사장이라서 나 홍준표에게만 돈을 갖다 준 게 아니고 돈 심부름하고 다니는 게 그 사람 주요 일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여당에 나 말고도 더 있고 야당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거 살짝 풍긴 거 아닙니까? 뭐 그랬겠죠. 근데 원래는 그 윤승모 씨가 원래는 홍준표 지사 도우려고 갔다가 자리가 애매하니까 경남기업에다 취직 의뢰해서 부사장으로 갔던 거 아니에요? 뭐 그 정확한 내막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같은 선배라 또 말하기 좀 힘드시니까 대충 눈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홍 지사는 아무튼 뭐 올무라고 했는데 그게 올무인지 뭔지는 곧 드러나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홍문종 의원은 별 수사 진전이 없나 봐요. 2억 원 대선 자금. 아직 뭐 그쪽 수사 관련해서는 뭐 구체적인 진전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최근에 언론 보도 나온 게 당시 이제 선대위 부대변인을 했었던 K 씨한테 2억 원이 전달됐다. 뭐 이런 정도의 이 한장섭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이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검찰이 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 정도인 것 같고 아직 뭐 구체적인 진전 상황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검사 특별수사팀은 홍준표 지사까지만 하고 일단 특검으로 넘기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구중군 권리를 저희는 알 수가 없으니 원. 예, 잘 들었습니다. 내일 또 연결하죠.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바로 속보 하나를 전해드리고 게시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 본회의에 직권 상정이 됐고 야당 불참 속에 방금 표결에 들어갔답니다. 국회 본회의 열려서요. 여당 혼자서 하는 거니까 지금 160석을 확보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박상옥 검사가 대법관이 되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박종철 열사가 하늘에서라도 또는 지하에서라도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대법관은 대법원의 판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대법관, 사법부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 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 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한 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네, 5시 38분 들어왔습니다. 청취자 게시판 보는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계속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브리핑과 인터뷰가 쭉 이어지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모리군 님이 지난 휴일 때 남겨주신 건데 감사해서요. 연차를 이용해서 부모님께 다녀오는 길에 모처럼 생방송으로 듣고 있다. 굉장히 기분 좋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아마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등 뭐가 많죠. 성인의 날도 있고 징검다리 연휴 이용해서 부모님 뵈러 다녀오신 모양입니다. 효자십니다. 왔다 갔다 하시는데 고생들 안 하셨나 모르겠어요. 치우지한님, 새누리당 사람들이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는 후안무치한 것들이니까 명문화해 놔도 보장이 어려운데 명문화하지 않고 국민 설득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다. 네. 국민정 정서는 지금 치우지한님 말씀이 다 그럴 것 같고요. 양 기자 자세한 얘기를 꼬치꼬치 이리 묻고 저리 생각하고 들어봤더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뭘 그렇게 쉬운 걸 놔두고 복잡하게 하는 건지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딱 하니 쓰면 되는 거고 그 숫자를 위해서 애를 쓰고 정책이라는 게 하다가 0.5%포인트쯤 미달할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경우를 봐서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지만 그냥 막연히 공부 열심히 한다.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공부 열심히 한다. 그러면 엄마가 볼 때 이 녀석이 공부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좀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반에 상위 3% 안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까지는 3% 들도록 이렇게 해놔야 서로 간에
그때쯤 가서 열심히는 했는데 조금 미달했구나. 더 잘해보자라거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한다고만 하면 10월 달에 가서 엄마하고 아들하고 만나가지고 엄마 왜 그래? 나 열심히 했는데. 그럼 서로 간에 참 난처한 거 아닙니까? 그냥 이런 건 좀 쉽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치가 신뢰를 획득하는 거죠. 괜히 어려운 걸 쉬운 걸 복잡하게 하고 말이에요. 자, 기린봉님께서는 한마디로 뻥 튀기고 공포 마케팅이다. 그러면서 지금 연금 그 숫자, 퍼센트 막 이거 가지고 길게 기사 첨부와 함께 말씀을 해주셨고요. 안 바쁜 벌꿀님이 좀 양 기자 리포트 듣다 화나셨나봐요. 양 기자님, 새누리는 멋대로 해도 되고 야당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전제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요? 이렇게 따지셨네요. 제가 양정대 기자하고 사적인 통화할 때 꼭 전하겠습니다. 벌꿀님. 물잡이님, 이완구도 그렇고 이번 대법관도 그렇고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뭐가 더 있어야 국민이 절대 안 된다 한다는 거죠? 너무 야당 비판거리만 찾는 거 아닌가요? 라고 좀 불편한 심리를 그대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보리수님, 경제에 무지한 대통령을 한마디에 즉각 태도를 바꾼 복지부의 아부성 발표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고갈 시점을 임의로 잡고 부담률로 국민을 협박하는 청와대의 태도는 야비함 그 자체다. 네, 명확하게 진단하셨습니다. 2060년에서 갑자기 40년을 뒤로 늘려가지고 2100년에 고갈될 거를 대비해서 돈을 얼마를 더 걸어야 된다. 그럼 아예 한 2400년쯤으로 잡으면 어때요? 이건 좀 상식을 완전히 상실한 거죠. 보리수님이 40% 이상 관리비가 드는 사보험으로 국민연금을 무력화하려는 박 정권은 서민은 안중에도 없다 그러셨고요. 김세민님, 신문에서도 경제뉴스는 설렁설렁 건너뛰며 읽는데 오 대표와 이 앵커의 질문과 설명으로 이제는 귀를 쫑긋 기울이게 됐다. 예, 저 사실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그 코너가 참 라디오로 경제를 쉽게 전한다는 게 참 복잡합니다. 숫자도 많고 본래 알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자기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헷갈리시기 쉽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오 대표한테 늘 주문하는 게 숫자를 최대한 덜 전하면서 생동감, 알아듣기 쉽게 체감하는 방안을 좀 고민하자고 그러는데 그 경제부 기자들 50년 전부터 했던 고민입니다. 아무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보려니까 너무 벅차군요. 네, 어쨌거나 국민보험료를 보건복지부 주장에 따르면 지금보다 2배 더 내도록 하자는 그 거의 협박성 그거는 맞습니다. 초반에 약간의 혼선은 지금 바로 잡겠습니다. 이외에도 휴일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견해들 다양하게 활발하게 전해주시는데 미처 다 살피지 못한 점은 조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5월 5일날 어제 방송된 새날 푸른나무 PD와의 특집성 대담을 아주 참신하게 잘 들었다 이런 견해 많이들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업로드가 조금 늦는데요. 그 담당 직원이 오늘까지 휴가여서 내일 올리게 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조금 무슨 새날 PD가 와서 무슨 얘기했나 궁금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내일 파일이 업로드 된다니까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씨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차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에?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니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네, 진짜 인터뷰입니다. 오늘 여기에 좀 집중되는 감이 없지 않은데요. 참여연대 조세복지팀장 맡고 계시죠. 김남희 변호사님 연결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을 둘러싼 논란, 그거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까는 정치부 출입하는 국회의 양정대 기자를 통해서 정당 간의 전략이나 지금 국회 상황 위주로 봤고, 이번에는 국민연금에 조금 방점을 찍어서 왜 복잡하고 새누리당은 저렇게 문기적거리려고 하는지, 연금을 정말 2배로 올려야 하는 건지, 그 진실은 뭔지, 이런 것 좀 소상히 들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문제가 안 그래도 오늘 뉴스 브리핑, 그리고 조금 전에 정치부 기자와의 고정 코너에서도 조금 짚었습니다. 네. 국회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일단 여야가 합의를 하긴 했는데, 부측의 무슨 부속 문서에 50%를 넣기로 한 거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는데, 네네. 의안과에서 네. 부측의 부속 문서 아니라 부부속 문서여라도 숫자를 명기하면 그건 다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라고 유권 해석을 최종적으로 하니까 네네. 새누리당이 그러면 좀 곤란한데 그러면서 지금 또 자기들끼리 회의 좀 더 하겠답니다. 그런 상황인가요? 예, 현재 상황 몰랐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네네. 지금 새누리당은 50%로 높인다는 그거는 어떻게든 숫자는 좀 빼보고 싶은 거죠. 네네. 현재 상황 그렇고 아무튼 이게 네네. 참 연금은 용어도 복잡하고 뭐 퍼센트니 퍼센트 포인트니 그래서 복잡합니다. 먼저 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상향 조정을 통한 논란이 뭔지 그걸 좀 최대한 간략화해서 조금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5월 2일에 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서 네.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합의도 체결을 했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 거기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 명목 소득 대체율을 50%로 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여야 의원들 다 합의한 사항인데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가입기간 40년을 기준으로 해서 네. 지금 현재 소득 대체율이 40%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40년을 가입해서 납부를 하면 자기가 그 납부한 기간의 평균 소득의 40%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너무 낮아서 그렇죠. 사실 문제가 많이 쌈짓돈, 되고 있죠. 용돈 연금밖에 안 되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게 40년 기준 40%인데 네. 실제로 가입 기간이 20년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득 대체율이 20% 정도밖에 안 되고 예. 그럴 경우에는 200만 원 정도 평균 소득자라고 하면 네. 그런 분들이 받는 연금이 50만 원밖에 안 돼가지고 사실상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낮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그 공무원 연금도 문제가 됐던 게 국민연금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받아간다.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 연금을 깎을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어떻게 이제 정상화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있었던 거고요. 예. 그래서 그 과정에 소득대체율을 50%로 10% 올리자라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받으려면 많이 내는 건 당연한 건데 네네. 정부는 지금 여야가 합의한 대로 하려면은 2배는 더 내야 된다. 국민들 이래도 괜찮겠소라고 은근히 겁주고요. 야당은 그렇게까지 안 올려도 된다. 이건데 우리 김 변호사께서는 어느 쪽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네, 제가 그 정부가 발표한 자료들을 다 봤는데요. 네. 네, 정부가 지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10% 올리려면 보험료율이 2배로 올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발표했잖아요. 예.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국민연금 지금 현재 제도를 유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연금 제도 그대로 가져가도 지금 2060년이면 쌓아둔 지금은 자연스럽게 소진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건복지부가 계산을 협상 과정에서 계산을 하면서 자료를 제출한 게 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10% 올리고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똑같이 해도 보험료율은 1.1%만 올리면 된다. 이렇게 이미 계산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그런데 지금 2배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2배 올려야 된다고 한 정부 자료를 자세히 검토를 해봤더니 저희 선생님들이 검토를 해서 자료를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기금 고갈 시점은 2100년 이후에도 기금 고갈 안 되도록 네. 40년 넘게 뒤로 미루고 네. 그리고 84년이라고 지금으로부터 70년 뒤에도 예. 그 기금을 보험료가 하나도 안 거치더라도 17년을 지급할 수 있을 만큼 쌓아두는 그런 가정을 해서 그럴 경우에 18.85%가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소득대체율 10%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아니라 소득대체율 10% 올리고 원래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되도록 되어 있던 거를 40년 더 뒤로 미루고 그리고 2080년 지금부터 70년 뒤에도 기금을 17년치를 쌓아주는 그런 상황을 들어가는 비용을 위해서는 지금 2배를 내야 된다는 건데 네. 그렇게 많은 돈을 쌓아둔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정부 얘기대로 하면 쌓아둬야 되는 돈이 GDP의 130%가 돼요. 예. 근데 우리나라 지금 연금기금이 GDP 대비 30% 좀 넘게 쌓여 있어서 네. 이것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제 높은 비중인데 그렇죠. 이거를 뭐 거의 4배 가까이 130%로 늘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을 쌓아두면 음흠. 결국 그게 이제 사실 주식시장이라든지 채권시장이나 이런 거에도 엄청난 부담이 되고 네. 그것도 언젠가는 이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현금을 해야 되는 돈이니까 언젠간 다 나갈 돈들이죠. 그렇죠. 그게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쌓아둔다는 것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말이 안 된다라고 여러 학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마치 그렇게 많은 돈을 쌓아둬야 되는 것처럼 그런 돈을 위해 소득대체율 10% 올리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2배 올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제 그거에 대한 반박 자료를 냈더니 오늘은 또 이제 140%를 쌓아둔 나라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전혀 생뚱맞은 노르웨이의 이 국부 펀드 원전이 아니라 기름이 나서 거기 때문에 나온 돈을 가지고 모아둔 국부 펀드에 대해서 이렇게 그거를 근거로 들고 그래서 지금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정부가 지금 이렇게 막 이상한 통계를 계속 가져오고 2배로 받니 이러는 것들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월권이다.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 왜 연금 문제까지 해가지고 복잡하게 하냐 이러면서 한번 화를 냈더니 지금 복지부에서는 부랴부랴 굽신굽신 아전인수격 데이터들을 해석하는 자료를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셈이죠. 이런 주장이 한간에 있습니다. 청취자 게시판에도 막 올라왔는데 7송이 수선화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5시 52분에 지금 정부는 사보험사 편인 것 같다. 그래서 국민연금 공적 기능 강화에 별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참여연대 김남희 변호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네,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 정부가 굉장히 일관성 있게 공적연금을 약화시키고 사적연금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하나씩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도 원래 공약보다 훨씬 후퇴시켰고, 그다음에는 이제 퇴직연금을 사연금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대책을 내놓고 공무원연금도 축소하겠다고 해놓고 이런 일관된 흐름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국가 재정을 축소시키고 이제 국민의 노후를 공적인 연금이 아닌
사연금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일관된 정부 기조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네. 그 뒤에는 아마 사적연금 시장이나 뭐 금융 재벌들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작용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지금 이제 50%로 늘리려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노후에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보장하려면 이게 60 내지 이상적으로는 한 70% 정도까지 올라가야 한다. 그리고 맨 처음에는 70%로 사실 설계를 했었죠. 그러다 지금 40%까지 줄여놓은 건데 이 소득 대체율을 높이면 후세 세대에게 그만큼 못할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와 후세가 논화내는 겁니까? 나누어내는 겁니까? 그게 그 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 세대 간의 연대를 통해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네. 그 일정 세대가 그냥 전부 다 부담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지금 연금에서 50%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뭐 2050년, 2060년 이때 되면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율이 최고로 올라가거든요. 40% 가까이 되는데 그럴 때라고 하더라도 GDP 대비 연금 지출이 10% 정도 수준밖에 11% 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현재 OECD 국가들이 그 GDP 평균 한 9% 막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 부담을 지금 세대들도 부담을 그 보험료를 내지만 그 미래 세대들도 그것을 함께 그 부담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미래 세대 부담을 떠넘긴다는 사실은 맞지 않고 그 기금을 어마어마하게 적립을 하게 되면 그 적립된 기금을 결국 또 현금화하기 위해서 미래 세대들이 또 다른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기금을 쌓아놓는다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정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인터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여연대 조세복지팀장 김남희 변호사였습니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 같은 수요일 순서 마치고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